그럼 굳이 장르를 나눈다는 게 좀 우습지만 선생님 한국화를 전공하셨죠? 네. 근데 이건 굳이 이제 뭐 장르로 따지자면 장르를 따지면 이제 설치 작업에 가까운데요. 예. 사실 여기에는 한국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예. 여기 진한 선들은 예. 강한 먹선, 녹목의 어떤 예. 선들이고요. 예. 뒤에 깔려 있는 그 그림자들은 예. 단목의 역할을 하거든요. 예. 살짝 번져 있는 느낌도 들고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곳곳에 있는 작은 여백들은 예. 한국화에서 그 여백 어떻게 보면 사색의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한국화의 요소도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뭐 특별히 한 가지 주제를 고집하지 않으신다는 제가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이번 전시에 한 11점 작품 내시는 거 공통적인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공통적인 주제는 생각의 그물이라는 예. 제목으로 예. 하게 됐는데요. 예.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나의 생각들을 여러 가지 취합하고 그리고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저한테 이제 다시 생각해서 이제 예. 하나의 패턴을 만든다거나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운유적으로 표현한다거나 그래서 이 작업을 하나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속에는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들도 물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은 이 안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림을 그릴 때 작업을 할 때 하나를 생각을 직조하듯이 이렇게 하나 짜나가듯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생각의 그물이라고 주제를 정해서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그물. 네. 아주 와닿네요. 네. 또 혹시 선생님은 내 그림이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장소, 어떤 특정 시간에 어딘가 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혹시 그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운동장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네.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 작품이지만 네. 그 작품이 어딘가 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가로서 충분히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품 설치할 때도 아, 이 작품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어느 장소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우선 이제 작가로서 이제 자기 작품이 큰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는 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작품이 걸리는 것을 희망을 하는 거죠. 사실 왜 다른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그림을 통해서 교감을 가질 수도 있고 서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아니면 뭐 그렇게 크게는 그런 큰 장소에 있으면 좋지만은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색의 장소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조명에 그 그림자가 있는 그 작품을 보면서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의 패턴을 보면서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한테 한번 가져와서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어떤 사색의 공간에 있으면 좋겠다. 내 작품을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있지만 쓱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주마간산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유심히 보면서 그 작품 속에 깃들어 있는 어떤 그런 작가의 어떤 정신이랄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더 좋겠다. 네네네네. 욕심이죠, 작가들. 아이고 뭐 사람. 근데 혹시 실례지만 선생님 작품을 사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시고 그분들이 사셔서 어디에 이 작품을 두었던가 그걸 혹시 알게 된 경우도 좀 있으신가요? 네,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저는 한국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판매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조그만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컬렉터가 사는 게 아니라 큰 뭐 우리나라 치면 뭐 세계적인 뭐 대기업의 기업의 어떤 오너가 와서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판매가 됐을 때는 이제 뭐 의사들아들지 한 의사분이 계시긴 한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그림을 컬렉션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그 그림을 감상하는 곳을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공간도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만족 그런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행복하셨겠네요. 네. 이 작품을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 네네네네. 그건 대단한 인연인데요. 네네. 사람의 비유를 네. 하자면 네. 혼자서도 예를 들면 네네. 예, 빛나는 사람이 있고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누군가 네. 조연이 받쳐줘서 네. 예, 빛나는 사람이 있고 예, 네. 뭐 아니면 조연이 있을 때 더 빛나는 사람,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조연 역할도 작품에 만약 비유를 하면 어떠세요? 선생님 작품은? 작품을 비유를 하면은 사실 이 작품들을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좀 어렵긴 한데요. 사실 많은 대중 앞에서는 진짜 카리스마 넘치는 주연의 어떤 역할의 어떤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뭐 저연적인 또 역할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사람이 없는 개인적인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사색의 공간에서는 개인과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교감이 가능한 그런 곳에서 뭐 그 역할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누군가에 의하지 않고 선생님 네. 작품은 그 스스로 자체로서도 네. 주연 역할도 하고 네. 예를 들면 그것을 네. 감상하는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 네. 의미가 다시 더 살아날 수 있는 작품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네. 근데 언뜻 네. 딱 처음에 봤을 때 우리가 친숙한 분위기의 작품이라 이런 게 아니어서 네네네. 조금 낯설다, 네네네. 이해하기 좀 힘들다 네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아무래도 그 작업 요즘에 뭐 현대적인 그림을 그리는 어떤 동시대 작가들의 어떤 성향을 보면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색깔이 강해지기 때문에 대중하고 어울린다기보다도 약간은 좀 거리감도 있고. 근데 사실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멀게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뭐 작가가 또 그만큼 가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문화 선진국이잖아요. 문화 선진국으로서 뭐 음악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영화나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도하는 입장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술에서는 조금 그런 게 좀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비단 어떤 작가들의 문제냐 아니면 어떤 대중의 어떤 좀 관심도냐. 사실 대중들의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은 작가는 그만큼 작업에 대해서 노력을 할 거고 뭔가를 비춰주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만큼의 뭐라 해야 되나 의욕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항상 그려놓은 좀 그림이 어렵다 해가지고 근데 사실 옛날에 고전적인 그림을 봐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대중들도 어떤 공부가 사실 필요하고요. 많은 어떤 관람을 보면서 미술관에서 갤러리나 미술관이나 가셔서 많이 그림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작가의 또 관심 있는 작가는 또 관심 있는 작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그래도 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항상 뭐 그림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멀게만 느끼지 마시고 뭐 좀 그림도 좀 진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선생님이 대중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혹시 네네. 작품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혹시 특정 염두에 두시는 어떤 그런 타겟이 있을까요? 물건을 팔 때도 그죠?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공연 작품을 올릴 때도 타겟 오디언스라고 있는데 혹시 특정 대상을 좀 떠올리고 작업을 하실 때도 있습니까? 아니, 사실 작가들은 대상을 떠올리고 작업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우선 이제 작업실에 있을 때는 자기 작업이 우선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거든요. 어차피 내 속에서 작업이 나오기 때문에 나한테 좀 더 또 진솔하게 다가서고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그 애쓰지 굳이 뭐 대중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대상을 생각해 가지고 작업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는 표현하고 전시관에 걸려 있을 때 그때 대중과 같이 호흡보다는 어떤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럴 뿐이지 그 이전에는 뭐 특히 뭐 누구를 타겟으로 한다 그거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외부와 타협하지 않았던 작가, 그 대목이 전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네. 선생님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평론 중에. 네. 가끔 저도 뭐 그림을 잘 모르지만 네. 주제도 그렇고 네. 작품의 크기도 그렇고 팔릴 만한 네. 주제, 네. 소재, 네. 크기를 염두에 두고 네. 그렇게 상업적으로 그리는 작가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작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분 같아서 전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 작업을 하다 보니까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 그렇잖아요. 대중하고 아니면 갤러리와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작품은 작가의 색깔이 드러나야 되고, 작가의 뭔가의 그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누구하고 타협한다는 거는 자기의 어떤 색깔이 희석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경쟁력이 있고 크게 밖으로 나가기 위한 내지는 자기의 어떤 그림을 많은 사람과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타협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자기의 작가의 색깔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인데, 근데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내 색깔을 이제 고집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네네네. 정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네네네. 속된 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네, 문제고요. 맞습니다. 집에서 반대하고 그죠? 네네네. 당장 내 생활이 안 되고 네. 내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그 바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 경계선에서 네. 적절한 그죠? 네. 조화. 네네. 그게 이제 고민일 텐데 그건 어떻게 푸세요?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좀 힘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좀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좋은 기회라고 그러면은 그림이 이제 팔리는 경우도 있고 좋은 곳에서 전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물론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은 가족들에게 희망 고문을 시킨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맞거든요. 거짓말은 아니고요. 그게 맞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타협하고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제작이 크게 밖으로 알려지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계 지점에 있는데 근데 사실 참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말 못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현실하고 어떤 작업을 한다는 나의 어떤 이상과 어떤 싸워야 되고 내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을 희생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도 크게 할 말은 없어요. 사실 선생님. 작품 활동을 하신 게 이제 올해로 꼭 몇 년 되시는 거죠? 제가 한 30년 정도 30년. 되거든요. 돌아보면 언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현실적인 문제로 사실 금전적인 부분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아프다거나 갑자기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이제 부탁할 때도 없을 때 그때 뭔가 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런 좀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근데 결국은 어찌 다 살게 되더라고요. 방법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작품 활동을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우 이유로? 이제 작업이 이제 금전적인 것보다는요. 접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되게 이제 작업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림을 작품을 할 때 뭔가 좀 막히거나 좀 방향성 부분에서 좀 흔들리고 있을 때 내가 과연 어느 방향을 택해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걸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작가로서 좀 작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물론 사업하는 분들도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이제 바꿔야 될 때고 뭔가 대중하고 교류가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작품에 대한 또 자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좀 되게 괴롭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뭐 모든 작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잘 안 풀리면 설치 작업도 하셨다가 네네네네. 판화도 하셨다가 네네네네네. 그래서 뭔가 다시 이제 네네. 돌파구를 만드셨다는 그런 네네. 정말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푸세요?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게 이제 비단 네. 이쪽 뭐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글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네. 음악도 마찬가지고 네. 정말 무슨 공장에서 뭐 찍어내는 어떤 그런 상품도 아니어서 정말 가장 큰 고민일 텐데 어떻게 푸세요, 선생님? 사실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는 주로 만약에 안 풀린다 그러면, 작업이 안 풀린다 그러면 뭐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뭘 손으로 직접 움직여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노동으로 뭐를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노동하다 보면은 그 생각을 잃어버리니까. 그 순간만큼. 네, 그 순간만큼은. 그렇다 보면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잊게 되고, 그리고 또 생각난다 그러면 더 고민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완전히 그냥 지쳐버릴 때까지. 왜? 내가 감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 내가 어떤 방향이든지 그걸 풀어나가야 될 방향이니까 그걸 더 고민하고 더 스트레스를 몸에 주고 그렇다 보면은 무뎌지더라고요. 그 생각이. 그러면은 또 다른 또 새로운 작업도 하게 되고 또 뭐 새로운 작업하기 위해서 뭐 전시관도 또 가고 뭐 전시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험을 또 해보고. 네. 크게 다르지 않나요? 네네. 뭔가 손을 움직여서 만드는 그 순간만큼은 몰입하게 되고 네네네. 심리학에서는 그 심리적 환기라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워낙 손을 쓰는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요. 저는 손재주가 없는 아주 똥손이어서요. 배워보시죠. 저는 이 선생님께서는. 전시장에 들어와서 네. 한 11점 작품을 쑥 훑어보면서 네. 첫 번째 가장 강하게 와닿았던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네. 그냥 제 느낌을 아무 선입관님 없이 그냥 제 느낌을 말씀. 그냥 이걸 보면 뭔가 약간 좀 지치고 피곤한 후줄근한 삶을 보는 것 같아서 이 청바지 속에 몸을 담갔다? 담갔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자 같지는 않고요. 남자 같기도 하고 젊은 사람 같지는 않고요. 좀 나이 든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리도 약간 좀 불균형스럽고 뭔가 막 집어넣으려고는 욕심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 위와 이렇게 길 수가 없는데 네네네. 처음부터 이렇게 생산된 바지가 아니라면 그죠? 네네네. 정말 아주 엉뚱한 생각으로 똥을 한 가득 써서 네네네.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서 어딘가 내가 걸어두고 싶은 작품은 아닌데 네. 가장 제 눈길을 끌었던 작품입니다. 아. 직접 작가 선생님이시니까 제 느낌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도 이 작품을 제일 좋아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사실 뭐 바지가 처져 있고 약간 왜곡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좀 왜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작업실하고 집하고 좀 가까워요. 한 5분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데 집에서 나와서 작업실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우산도 없고 그냥 집에 가기도 귀찮고 그냥 가자 하다가 뭐 이제 작업실까지 갔는데 바지가 다 젖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처진 느낌도 있고 이제 조금 그런 초라한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작업실 가서 이 청바지를 걸어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바지를 벗고 있는 상태니까 저는 이제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잖아요. 왠지 뭔가 편안함? 뭔가 나를 쪼여 옥죄고 있는 것들로부터 뭔가 약간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지라는 거는 어떤 사회의 어떤 통념 속에서 도덕적인 부분, 어떤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길거리 다니면서 바지를 벗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편안한 장소에서 뭔가 해소하고 뭔가 풀어버리고 싶을 때 바지를 벗는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그런 편안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치열하게 뭔가를 싸우고 뭔가가 있고 돈에 대한 어떤 관념, 뭐 벗어버릴 수 없는 자본에 대한 그런 이야기, 내가 그냥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막 일에 대한 관계, 돈, 뭐 어떤 역사, 뭐
그 고전, 그러니까 고전부터 가져온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관념들, 그리고 그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보자. 예. 그리고 벨트를 풀고 이거는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유를 누려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제목을 붙이셨다가 나중에 다시 그 제목을 수정하는 경우도 가끔 있나요? 네.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네. 거기에 어떤 느낌에서의 네. 이제 어떤 걸 넣어야 될 때, 네. 그럴 때 이제 그 뭐 거기에 맞는 이제 예. 저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어떤 제목을 붙여서 작품을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제목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저는 별로 없고요.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엉뚱한 말씀인데 네. 저는 지금 지인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으셨는데 네네네. 저는 가족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아버지라는 제목을 붙이면 어떨까? 야, 가족들을 그냥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려온 그 아버지. 네네네. 그 삶의 무게를 언젠가는 이렇게 좀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벗고 벗는다는 생각을 못 하고 힘들어하시는 나이든 우리 아버지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아버지라고 제목을 붙여. 뭔가 저도 뭐 머리가 쭈뼛 서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통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식, 가족 때문에 뭔가를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어떤 요즘 현대 아버지들의 그런 무게감 그거 다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선생님 이정록 시인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정록. 아니요, 아직. 그분이 의자라는 시를 많이 그분의 시를 좋아합니다. 상당히 네네네. 쉽고 네. 아주 서정적으로 와닿는 아주 가슴을 이렇게 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본인의 어머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셨던 그 얘기가 네네네. 시가 줄줄 되어서 나오는. 저도 그냥 제 느낌을 또 말씀드릴게요. 아무 선입관이 없이. 네네네. 저는 이걸 보면서 한 인간이 아주 불안정한 어떤 의자, 그게 뭐 권력일 수도 있고요, 지위일 수도 있고, 직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코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자리를 집착하다가 서서히 침몰해가는 나락 속으로 빠져가는. 얼마 전에 제가 바빌론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네. 전 그 영화를 보면서 한때 스타로 막 추앙받다가 다시 그 스타의 자리에서 몰락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길에서 그 등산길에서 하산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드는데 전 그냥 언뜻 이 작품을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느낌하고 전 또 선생님의 작가 선생님의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의도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제 의도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자라는 거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나 한 사람의 위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속의 사람들마다 어떤 계급의 이치가 있고 그렇듯이 의자도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거기 서 있는 위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천히 살아나고 있는 자기 이치가 돋보여지는 그러니까 자기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지금 뭔가 약간은 이제 점점 사라져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영화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경험을 간접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사실 자기가 살짝 자기 심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의자가 점점 나온 것 보니까 사회적 지위가 점점 생기구나 높은 위치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사람마다 그래서 다 틀려요. 놀랍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네네네네. 그래서 사람마다 이야기할 때 그걸 유심히 저는 듣거든요. 저 사람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안한 상태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혹시 평론가들이 선생님의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전에 사전 혹시 교감이나 대화를 나누시는 작업을 보통 하나요? 누구랑? 그 평론가 어떤 한 작가의 작품을 평론할 때 그 평론가하고 그 작가하고 미리 사전에 만나서 서로 대화나 교감을 좀 나눕니까? 엄청 저는 이번에 이제 일단 선생님께 이제 책 한 권을 한번 선물해 드릴게요. 책에도 지금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 이제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은 조그만 논문도 있어요. 다른 선생님 평론가 선생님께서 이제 써주신 건데 제 작업을 보시고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뭔가의 패턴들이 있고 뭐 상징성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라고. 그래서 너무 이야기할 게 많아서 한번 논문으로 쓰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뭐 동양 뭐 무슨 학회 동양 예술학회 거기에서 뭐 축에 발표해가지고 거기에서 논문으로 이제 조그만 손논문으로 이제 발표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뭐 저는 되도록이면은 평론하신 분들하고 만약에 이제 제 전시에 팜플렛에 뭐 글을 싣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평론가들하고 이야기를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작품마다 조금씩 뭐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쭉 작품을 보면서 이런 작품이 우리 눈앞에 오기까지 어떤 작업 과정을 거쳤을까? 네. 그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 작업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작업이 철 작업인데 처음에는 종이 위에 드로잉을 하거든요. 연필 드로잉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이제 그 동양화 붓으로 그 선을 만들고 동양화 붓이 아무래도 손맛이 있잖아요. 서양화 붓처럼 뭐 그냥 일정한 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손맛이 있어서 동양화 붓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작업을 하고요. 그 데이터를 이제 커팅. 데이터 작업이라는 게 어떤 거죠? 컴퓨터로 옮겨서 컴퓨터로 옮겨서 이제 커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커팅에서 나온 거를 이제 철이다 보니까 이게 녹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녹을 이제 안 쓸게 하기 위해서 방청도료라고 있거든요. 그걸 칠하고 칠한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다 칠하게 되는 거죠.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칠 작업까지는 선생님이 하시는 겁니까? 네, 모든 작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래 칠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게 그 전에 이제 뭐 작은 경험인데 예전에 해외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같은 비슷한 작업인데요. 근데 이 작업을 가지고 나갔는데 해외에서 전시할 때 딱 보니까 스크래치도 많이 생기고 뭐 물감도 좀 까진 부분도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서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이쪽에 이제 칠하는 어떤 그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한국 북부 기술원에서 마치 거기에서 신입생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보수도장이라는 그 과를 자동차 보수도장. 네네. 그 과를 들어가서 6개월 정도 야간 수업을 받고 그러니까 한 6시 한 반부터 해서 9시 40분까지 저녁 늦게까지 이제 거기서 칠하는 방법을 다 배웠죠. 간단하게 설명이 어렵겠지만 그 도장, 보수도장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자동차 보수도장은 일반 자동차 만약에 사고 났거나 그러면 그걸 판금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똑같은 복원을 해주는 그럼 거죠. 주로 스프레이를 뿌리는 건가요? 네네네. 그 스프레이건이라고 있거든요. 스프레이건. 네네. 그걸로 뿌리고. 그리고 도료도 이제 조금 틀려요. 지금 여기에 있는 도료는 이제 무해한 거고 자동차 도장은 굉장히 좀 몸에 안 좋다고 인체에 해롭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저기 칠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 사실 자동차 보수도장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방청도료 한 다음에 색깔을 입히기 전에 이제 색깔의 컬러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이제 젯소를 바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컬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거를 컬러가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리어 바니쉬를 바르고 이제 마감을 그렇게 하거든요. 야, 이 작업이 간단하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정말 그죠? 왜 작가들이 언뜻 잘 모르는 사람은 왜 이렇게 비싸? 뭐 재료값 얼마 든다고? 근데 그렇게 따질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노력과 그동안 한 30년 동안 그 나름대로 세월을 또 바치신 게 있으니까요. 이 작품 아까 배꼽 시계 얘기를 해주셔서 그 배꼽 시계에 대한 좀 어떤 의도로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셨는지. 작품을 배꼽 시계는 사람들이 사실 이 시간이라는 건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어떤 시간을 제어하는 것도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하나의 기계잖아요. 예. 시계도 그 기계가 사람들의 어떤 그 시간을 조정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기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배꼽 시계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또 본능, 그러니까 욕망,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좀 충실해 보자는 그런 충실한 시간을 가져보자. 숨김없이 자기가 그냥 뭐 편히 놀고 싶거나 뭐 할 때 그냥 어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 아니면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배꼽 시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네요. 지금 실시간이 맞는 시계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하고 분은 잘 안 보여요. 뒷배경이 검정색이라. 근데 초는 계속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잖아요. 저희가 사실 좀 재밌는데, 뭐 몇 시, 몇 분, 몇 초에 만나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유의 어떤 시간이 초의 어떤 그런 시간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좀 반성했던 게 엄청난 고민과 노력과 그 세월을 투자해서 만든 작품을 전 전시장에 가서 쓱 한번 둘러보고 이 방에서 어떤 그림이 내 마음에 들지? 그리고 별로 뭐 도록도 잘 안 읽어보고 그러고 그냥 갔었는데 오늘 사실 제 취향으로는 조금 좀 거리가 있지만 미리 와서 작품을 둘러보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작가 선생님에 대한 이해를 하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봤던 그 작품의 인상하고 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처음엔 조금 차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전 사실 내가 만약 사서 우리 집에 걸어둔다면 저 작품을 전 신발이요. 그래서 이게 작품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성의, 애정을 갖고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작품은 에어조단이라는 작품의 어떤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상징성. 사실 지금 여기 모든 작업들이 그 어떤 상징성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가 뭐냐 봤을 때 브랜드는 이름이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처럼. 그럼 이름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개인사, 물론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브랜드 또한 어떤 사회와 사람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브랜드가 탄생을 하고 발전을 하고 그 시류에 맞춰서 쫓아가기도 하고 내지는 또 뭐 퇴출당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 자체가 일련의 하나의 뭐 자본주의의 어떤 상징의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브랜드 자체가. 그래서 이제 브랜드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브랜드 속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개인사처럼, 그러니까 뭐 물질과 어떤 사람의 관계라든지 뭐 물질과 물질의 관계라든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브랜드가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뭐 나이키, 샤넬, 루이비통, 저건 뭐 캐논인가요? 캐논, 리바이스, 뭐 라이카, 말보로, 코카콜라, 뭐 유심히 제목을 보니까 배꼽 시계, 뭐 의자, 석, 뭐 또 카메라 이런 것도 있는데 엘리시오라고 제목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죠, 선생님? 엘리시오라는 뜻은 어떻게 그 뜻은 세상의 행복이라는 세상의 행복. 세상의 행복이 있거든요. 어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 자체는 어떤 욕망을 팔고 살잖아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욕망 자체, 그러니까 작은 욕망,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행복감을 느껴야 되고 그 소비자가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소를 시켜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의 어떤 코카콜라가 될 수도 있고, 뭐 비싼 샤넬백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자기의 어떤
욕망에서 충족이 됐을 때 그의 최상의 행복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에서 엘리조라는 제목을 쓰게 되었습니다. 박찬선 선생님한테는 네. 어떤 순간 또 네. 어떤 때 네. 어떤 것에 가장 큰 최상의 행복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저희 작업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 속에 작품을 만들고 이 작품이 사실 빛을 만나서 그림자가 생기고 원래 존재하는 존재 대상 자체가 이제 카메라나 이렇게 백이나 어떤 형상을 가진 것들이 되겠죠. 해가지고 하나의 빛, 존재 대상 그리고 그림자 세 개가 연출 적당한 어떤 연출이 됐을 때 그때 어떤 그 느낌은 굉장한 어떤 즐거움, 성취감, 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완성돼 있을 때 작업이 완성돼 있을 때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은 지금은 아까는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랬듯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빛, 하나는 존재하는 존재 대상, 그리고 뒤에 그림자. 그러니까 이거는 빛은 하나의 시선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되는 거고, 뭐 관계도 되겠죠. 그리고 이 실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대상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제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뭐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지금 백이 있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들어갔기 때문에 백이 될 수 있고 이 그림자는 그 실체 속에 파생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속에서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 정보 속에 어떤 진실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시선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많은 어떤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 정보가 바로 이제 어떤 그림자로 이제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실제 가지고 있는 존재의 대상과 그림자가 오버랩 됐을 때는 그 관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진해져요. 그러면은 어떤 게 실체고 어떤 게 그림자인지 이게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그만큼 많은 정보 속에서 생산되는 것들, 그게 다 그러니까 진실을 가려내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 그 존재 대상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희석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여지는 어떤 이야기들을 그 세 개의 요소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시인이 쓴 산문집을 봤는데요. 시는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다. 분석하려고 하지 마라. 뭐 그냥 느껴라, 그냥 즐겨라. 아마 이 작품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정말 선생님의 꼼꼼한 어떤 그런 설명을 좀 듣고 다시 애정을 갖고 시간을 좀 들여서 보면 완전히 좀 달리 보일 것 같아요. 말씀이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그죠? 빛, 대상, 그죠? 그림자까지도. 근데 선생님 그 작품 설명 중에 선이 진화해 나간다. 선생님 어떤 작업의 기본은 선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류가 처음에 시작되는 게 어떤 동굴벽가의 어떤 회화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근데 회화는 처음의 시작이 선이고 끝도 선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드로잉이나 어떤 방법을 뭐 다른 방법의 어떤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뭐 유화나 아니면 쉽게 말해서 한국화나 아니면 설치나 처음에는 드로잉이나 그걸 통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사인으로 사실 쉽게 말해서 사인으로 그렇게 끝나듯이 선은 선에서 시작되어 선으로 끝나고 사실 이 선들을 진화한다는 것은 그 선이 단순하게 이 선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선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심어냈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 이야기를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하나 어떤 진화하는 모습 단순히 선으로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게 제 어떤 생각입니다. 선생님 아까 설명 중에 작품 속에도 한국화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요. 이게 이제 박찬상 선생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왔지만 이걸 서양화를 전공한 사람이 똑같은 이런 철로 만든 작업을 했어도 완전히 좀 달라지겠죠,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선적인 부분에서 어떤 동양어의 붓은 되게 자유스러우면서도 힘이 있고, 그 어떤 기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떤 그 서양화의 붓 속에는 붓들은 그런 느낌이 사실 없거든요. 강한 선 낼 수도 없고, 또 가는 선을 또 낼 수는 있는데 세필이라고 있긴 하는데, 또 동양화처럼 그런 예리하고 그 강한 선, 그리고 가는 선들 속에서 뭐 어떤 보여주는 사람의 호흡에서 나오는 그 떨림이나 이런 거까지 동양화 붓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듯이 약간은 이제 표현 방법에서 뭐 동서양화, 요즘에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건 동양화다, 서양화다. 어떤 위치에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할 뿐이지, 요즘 좀 그 동서양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렇죠.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저희가 그냥 편의상 그래 네네, 왔으니까 편의상. 제가 여쭤보는 거지. 네네. 그건 정말 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스틸, 네네. 선생님이 선택한 이 철, 네. 왜 이걸 선택하셨을까? 철 말고 다른 소재였으면 어땠을까? 또 아. 철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철보다는 동양화의 어떤 그 화선지나 아니면 장지, 두꺼운 어떤 그런 재료를 써가지고 작업을 많이 그 전에는 해왔고, 또 캔버스에 작업을 해왔었는데, 철을 갑자기 왜 철을 썼을까? 어떤 견고함이 있고요. 견고함. 네, 철이라는 것은 사실 인류를 뭐 처음에 좀 뭐 역사나 이런 부분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어떤 불을 시작으로 사람의 어떤 뇌가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기를 익혀 먹다 보니까 어떤 뭐 여기에 뭐 씹는 그런 기능이 조금 약하게 되고, 대신에 뇌가 발달되면서 뇌가 활성화되고, 그럼 불은 또 어떤 초를 녹이고 철을 또 만들어내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철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또 자연물이잖아요. 무언가를 자연물에서 추출해서 하나를 뭉치고, 그러면은 동양화의 어떤 기라는 어떤 느낌의 어떤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 그리고 어떤 산업혁명이나 이런 건 철에 의해서 더 발전하게 되고, 어떤 기구를 또 어떻게 보면은 철 때문에 또 인류가 같이 싸우면서 또 굉장한 피해를 많이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재료라고 생각해서 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독 이 작품이 좀 애정이 가서요. 네네.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은 다 커서 이제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지만, 손자, 소녀들을 좀 자주 이런 전시회 와서 그림을 좀 보여주겠다. 근데, 그림, 미술에 소질이 있다는 건 어떤 거죠, 선생님? 옛날에는 그냥, 네, 있다는 거는 우선 옛날에는 뭔가 그렸을 때 잘 그리고 잘 그려 보인다. 그대로.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소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뭐 그런 소질보다는 후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뭔가를 통해서 그릴 수 있다. 뭔가를 통해서 만들어낸다. 자기만의 색깔 대신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은 배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테크닉이 아닌 자기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 그림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부진조 좀 직구전 질문을 드리자면, 뭐 미술에서도 장르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타고나는 선천적인 어떤 소질하고 후천적인 노력하고 굳이 수치로 나타나면 한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수치로 나타나면 타고난 게 한 5%? 4%? 5%?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작업을 하다 보면은 풀어나가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쪽으로 재능이 있거나 뭐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는 게 그런 어떤 그 과정 속에 이제 풀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 색다르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언가를 끄집어냈을 때 저희도 이제 작업하는 입장에서 아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는 그 부분
후천적인 소질은 이제 그것까지 하기 전까지의 어떤 과정 중에 인내력이나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림은 사실 많은 그림을 그려야지 좋은 작업이 나오거든요. 한 그림 가지고 누가 그랬듯이 한 그림 가지고 천재 소리 듣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고요. 네. 사실 그 많은 노력 속에 인내력 속에 수많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 또 좋은 작업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95%는 노력이고요. 100% 정도는 선천적인 노력하고 선천적인 소질하고 후천적인 노력이 5대5도 아니고 네. 5%. 네네네. 상당히 네. 저를 아주 힘나게 하는 거. 아니 한번 그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저는 그림에 정말 소질이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한 몇 년 전에 그림을 전공하지 않고 광고를 하셨던 분이 그림 교실을 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7번을 해봤는데요. 네. 그 7번을 아주 몰입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 기쁨, 희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아주 오늘 더 힘이 나네요. 아 가능성이 있으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그 그림에 처음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 중에 하나가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찰흙으로 만든 네네네. 그 작품을 보고 네네. 다른 학생들 같지 않게 남다르게 그죠? 네네.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림으로 입문하게 되셨다는 말씀을 제가 어디선가 읽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사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렸을 때는 철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사는 때만 해도 사실 밖에서 뭐 문구점도 사실 별로 없고요. 있더라도 크레파스 하나 시골이기 때문에 가장 구하기 쉬운 게 시골에서는 찰흙. 그러니까 미술 시간에 대부분의 한 50%, 50%는 거의 찰흙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고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미술 수업 시간에 예쁜 예쁜 그릇이 아니라 개머리 형상의 그릇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은 그릇 만들어라 하니까 똑같은 그릇, 여기도 똑같은 그릇, 항상 봤던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조금 틀리게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서 강아지 머리에 형상이 있는 그런 그 그릇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모두 앉아 있는 곳에서 저한테 쓰라고 해서 칭찬을 받았던, 박수를 받았던 그런 기억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림 쪽으로 해봐도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어디를 가서 그림도 그리고 뭔가를 하고 자유롭잖아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림 그리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거의 뭐 한 60% 이상은 작업실에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라 뭐 밖에 가고 싶어도 사람들 좀 만나고 싶어도 이제 전시가 있거나 이럴 때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현실화 이상은 좀 많이 틀리다. 꿈과 이상은 많이 틀리다. 아무튼 오늘의 박찬상 선생님이 있게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선생님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인데 선생님 네네. 결혼하셨나요? 네네네. 제가 전공이 가족이라서요. 올해 이제 꼭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시는 거죠? 저는 한 14, 15년 된 것 같은데요. 박찬상 작가, 이제 그게 선생님한테는 좀 익숙해지시겠지만 사모님 마음 속에는 그죠? 어떤 남편이실 것 같습니까? 그게 되게 좀 근데 모르겠어요. 좋은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너무 겸손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품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좀 항상 이제 실례지만 자제분은 어떻게 되시죠? 지금 딸만 둘이 있습니다. 네네. 올해로 몇 살? 지금 초등학교 6학년하고요, 5학년하고요. 네, 연년생으로 나왔습니다. 네. 따님하고 시간은 좀 많이 좀 같이 하세요? 네, 되도록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좀 이제 바쁠 때는 좀 이제 시간을 못 갖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뭐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님들의 기억 속에는 우리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착한 아빠 아니면 작가, 화가. 굉장히 저희 딸들은 아빠가 그림 그린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물론 현실적으로 미안하지만 이제 그런 게 아이들이 이제 좀 아빠를 생각할 때 아빠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그래 예전에 작업실에도 많이 찾아왔는데 방해될까봐 잘 안 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되게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근데 좀 섭섭하기도 하죠. 네, 좀 가끔 와서 얼굴도 보고 아빠 작업 이야기도 해주고 해주면 좋은데. 네. 그 섭섭하지도 말씀을 가끔 따님들한테 좀 하세요? 네, 가끔 해요. 그래서 야, 니네 크니까 뭐 아빠 작업실에도 안 오고 그런다. 말도 잘 안 듣네. 막 그러고 장난치기를 좋아해요 딸들하고. 그래서 집에 가면 장난도 많이 하고. 네. 장난을 칠 수 있는 아버지와 따님, 그죠?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따님들과 아버지라면 결코 나쁜 아버지는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세요. 그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 따님들도 미술적으로 좀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소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소질은 있는데 제가 손을 안 대요. 일부러. 좀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라. 괜히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미술 학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하고 되도록이 이제 선생의 손이 안 가는 아이들 어떤 가슴 속에 있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아이들의 이제 미술 학원을 했었는데 결국은 딱 보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학부모들의 이제 욕심은 그런 거죠. 어디 가서 이제 학교에서 뭐 상을 하나 더 받아오거나 이러면은 그래도 미술 학원 보낸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기대는 하시겠죠. 왜 우리 아이가 미술 그리는데 학년에서 그래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학원을 보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다 보면은 약간은 주입식이 되게 되는 거고 뭐 프로그램도 좀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되도록이면 저희 딸들에게는 그런 교육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한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면은 재료 같은 거 다 갖다 주고 하고 싶은 거 해.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난리가 아니죠. 거의 제 작업실보다는 더 막 지저분할 때도 생기고요. 그 말씀의 연장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가 조금 미술 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든지 그렇게 물어보는 학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소질이 있다고 그러면 학원을 보낸 것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뭐 재료를 사다 준다거나 그런 뭐 많은 그림들을 보게 한다거나 미술관에 자주 간다던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보는 게 있어야지. 아, 이게 그림이다. 아, 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경험, 미술에 대한 경험, 아니면 미술뿐만 아니라 미술은 어차피 그림은 자기 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도 해야 되고 또 많은 그림도 봐야 되고 또 문화예술 뭐 연극도 본다거나 영화도 본다거나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넓어지는 어떤 그 그림의 어떤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런 거 주입식보다는 그 돈을 드리려고 생각한다면은 차라리 다른 영화를 보여준다든가 미술관을 간다든가 그런 쪽으로 또 투자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꼭 배울 때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풀고 자기가 충분히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뭐 학교를 가야 되는 제도권에 이제 들어가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정도 갈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걸 좀 배우고 가야 되니까. 근데 너무 기본적인 거에 연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학부모들은 되게 기본 하는데 결국은 그림 그리다 보면 기본은 깨게 되거든요.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항상 그림 뭔가 잘 그려야 되고 부모의 어떤 그 눈높이에 맞추다 보면은 사실 부모님들의 눈높이는 뭔가 그럴싸하게 잘 그린 걸 원하시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얘가 독특하고 뭔가 다른 애들하고 차별화된 그림을 그린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많은 경험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놀랍네요. 어떤 분야든지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을 챙겨야 된다는데 너무 지나치게 기본을 강조하는 것도 썩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 말씀 아주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너무 이 작품에 좀 편애를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작품으로 좀 자리를 한번 옮겨보죠. 카메라로 한번 가볼까요? 카메라. 네네네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을 설명하는 그 단어 중에 전 인내라는 단어가 탁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끊임없이 실험하시고 도전하시고 한결같이 인내하시는 작가, 그죠? 선생님한테 인내는 어떤 의미고 어떻게 인내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셨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건 뭐 사람들에게 성격처럼 이렇게 다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 있고 그렇지만 저는 뭔가 차분히 앉아서 뭔가를 꾸준히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뭐 작업을 그런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떤 인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심하게 이제 작업할 때는 보통 이제 뭐 12시간 이상씩 자리에 그냥 앉아서 뭐 할 때도 있고요. 그런 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인내력이 좀 생기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내는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면은 그 인내는 빼고는 사실 그 성취감을 느끼기 힘들거든요. 항상 그 어떤 자기가 성취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노력의 대가로 어떤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인내가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내가 필요하다. 저는 오늘 선생님한테 사실 작품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많이 배웠던 게 어떤 뭐 작가라기보다 어떤 삶의 태도 어떤 그런 걸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요즘 참 젊은 사람들한테 좀 부족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말씀들을 가끔 하시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논문 쓸 때 그랬어요. 박사 논문 쓸 때. 네가 특별히 무슨 아주 대단한 이론을 논문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엉덩이를 붙여라. 논문은 엉덩이로 쓰는 거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도 타고난 소질에다가 5% 나머지는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정말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쭉 뭐 하시면서 꼭 요 얘기는 좀 했으면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죠. 뭐. 저는 뭐 감상자, 관람객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때요.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쓱 지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작품에게 이야기를 걸고 그 이야기를 서로 공감하고 소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품을 보면서. 그래 보통 사람들이 어떤 작가의 노력이나 그 과정이나 그 내용들은 생각 않고 그냥 나하고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작업이다 하고 쓱 지나간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자기 어떤 뭐 예술의 어떤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독특한 작업에 안 내지는 좀 색깔이 강한 작업이나 그게 바로 뭐 이제 개성이 강한 작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하고 좀 뭔가 특이한 유니크한 작업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앞서 나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생활이 아니라 문화 속에 뭔가를 뛰쳐나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실험 정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가 딱 저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전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냥 쓱 둘러보고 이 방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이 뭐지? 그냥 쓱 나가버리고 주막 앉아서 훑어버렸는데요. 작품에게 말을 걸기. 그게 딱 가슴에 와닿네요. 그리고 이제 말을 걸고 가만히 있으면 작품도 나한테 말을 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아주 독창적이고 유니크한 작업은 뭔가를 또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것도 저는 아주 강하게 와닿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반성하고 많이 배워갑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